아, 네. 아직도 종강이 멀었네요. 네. 오늘까지 정정기간이어서 오늘까지 출석 체크는 안 할 거고요. 그쵸? 8일, 오늘 8일이죠. 네. 다음 주부터 출석 체크 들어갈 거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5개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18학점, 21학점 듣잖아요. 저는 15학점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앉아서 들으면 되잖아. 나는 수업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15학점 하는데 원래는 4과목을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4과목 하려다가 저희 분만 하나 늘어가지고 5과목이 됐어요. 근데 원래 4과목을 프로젝트 수업 하나 빼고 3과목이니까 그거를 월수에다 몰아놨거든요. 월수 3연강이에요. 3연강. 지금 오늘 수업이 마지막인데 10시 수업 하나 하고 점심시간에 1시간 비웠다가 1시에 대학원 수업하고 3시에 다시 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월수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그래가지고 막 물을 지금 벌써 3통을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화장실 엄청 가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제가 중간에 평소보다 좀 많이 쉰다 그러면은 이건 100% 화장실입니다, 이제. 참고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사전 강의 하나 올려드린 거가 있는데, 요거는 파이썬이죠. 파이썬 다음 주 실습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거고, 이거는 보고서 따로 안 받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보고서 없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뭐 아나콘다 설치하고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다룹니다. 네. 벌써 그 구글 폼에다가 구글 폼을 반영해서 말할게요. 구글 폼에다가 말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잘 해볼게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말이 빨라지니까 신경 써서 말을 하다가도 말이 다시 빨라지면은 구글 폼에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리뷰. 뭘 리뷰를 할 거냐면은 선형대수. 그리고 아주 약간의 확률. 뭐 통계까지는 아니고 확률.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세요. 저 선형대수 많이 모르는데 아니면 처음 배우는데 뭐 확률 통계 잘 안 해봤는데 저희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오늘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년기간 마지막이긴 한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얘기를 생전 처음 들어본다는 비추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난 진짜 너무너무 처음 들어봐요 하면은 저희 수업 듣기가 정말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도 어디서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다. 내가 잘은 몰라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다. 그 정도면은 제 생각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목표 4시 반. 오늘의 목표 4시 반입니다. 근데 좀 길어지려나 모르겠네요. 네, 시작해볼게요. 일단 선형대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형대수는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랑 행렬을 다룰 건데 그거를 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했나요? 그래서 이 2개를 우리가 그냥 숟가락처럼 쓸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수식이 벡터와 행렬로 표현이 되던가 아니면은 선형대수의 테크닉을 쓰기도 한다. 뭐 SVD라던가 뭐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프리클래스에서 다 커버를 할 겁니다. 뭐 싱귤러 밸류 디커포지션 사용하기 전에 프리클래스에서 SVD를 한번 다루고 들어갈 거고요. 다만 이제 웬만한 수식이 벡터랑 행렬로 나올 텐데 그거는 오늘 수업으로 커버하고 다시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못 올려드렸는데 판서한 것도 나중에 다 올려드립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를 약속을 하고 갈게요. 매 학기 하는 노테이션에 대한 약속입니다. 노테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변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변수는 크게 스칼라, 이왕이면 다 영어로 써야지, 벡터, 그리고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게 강의 자료 버전이 있고 이제 판서 버전이 있습니다. 저 이거 수업 안 한 거 맞죠?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스칼라랑 벡터는 소문자로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문자로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레귤러로 쓸 거예요. 스칼라는 레귤러, 벡터는 볼드, 매트릭스도 볼드로 쓸 겁니다. 여기 예를 보여드릴게요. 벡터는 볼드체로 쓸 거예요. 소문자인데 볼드체. 제가 이거 강의 자료에 정말 공을 들여서 모든 스칼라와 모든 벡터를 다 이렇게 통일해서 써요. 여러분들 이거 간단해 보이죠? 이 사담이지만 이 강의 자료를 만들려면 레이텍이라는 걸로 컴파일을 하거든요. 얘를 쓰려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매스 볼드 페이스 X 이렇게 써야 돼요. 다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해서 쓴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엄청 공을 들인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면 벡터예요. 이렇게 쓰면 벡터입니다. 이렇게 쓰면 스칼라입니다. 그쵸? 볼드다 아니다가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같은 X예요. 같은 X인데 볼드체가 아닌 일반 글씨체로 쓰면은 걔는 무조건 이제 스칼라입니다. 볼드로 써 있으면은 걔는 이제 무조건 벡터입니다. 네. 다 여기 다 구분되어 있죠? 스칼라니까 다 소문자로 써 있죠? 벡터니까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스칼라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쓸 거고, 행렬도 어떻게 쓰냐면요. 뒤에 나올 텐데, 행렬도 이렇게 볼드로 쓸 겁니다. 같은 볼드인데 대신에 대문자. 이제 대문자면은 매트릭스다. 소문자 볼드면 벡터다. 이렇게 강의 자료를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네,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노테이션으로 들어가서 판서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소문자 X는 그냥 평소에 쓰듯이 이렇게 꼬부랑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대신에 볼드, 강의 자료 볼드는 제가 손으로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짝대기를 하나 더 그을 겁니다. 이렇게 X, Y, Z, Z를 Z로 읽으면 MZ세대가 아니라던데, A는 요렇게, B는 요렇게, C는 요렇게, D, 이렇게 짝대기 하나 더 그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벡터예요. 이러면 벡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X는 좀 구분이 안 가겠지만, Y, Z, 저도 사실 MZ세대던데, 뭐 80 몇 년생부터 아니에요?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세대가 있나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편하게. 막 식이 복잡하게 나와요. 식이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스칼라인지 벡터인지 매트릭스인지 모르겠어. 막 짬뽕이 돼 있어. 그것보다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한번 싹 해놓고 앞으로 요거를 따라서 노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고 지금 이 벡터가, 지금 이 변수가 벡터인지 행렬인지 모르겠다. 그럴 땐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편리하기 위해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이거 뭐 안 지켜도 사실 상관없어요. 뭐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채점하겠습니다. 네. 지켰으면 좋겠던 시절이 있었는데 안 지키더라고요. 네. 시작할게요. 벡터는 여러분들 뭐 아시듯이 이렇게 스칼라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n개가 들어있는, n개가 쌓여있는 그런 어떤 변수를 벡터라고 부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벡터라고 하면은 벡터는 무조건 컬럼으로만 쓸 거예요. 네. 로우 벡터를 쓸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치를 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n 내지는 n by 1로 되어 있는
컬럼 형태로 벡터는 무조건 쓰겠다고 약속을 드릴게요. 이렇게 로우 벡터를 쓸 일이 있으면은 요 X 벡터가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니까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는 로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 벡터를 표현을 할 거면은 요렇게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요거 뭐 아시죠? 이거 R이라고 써 있는 게 실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R의 n승이라는 거는 이제 n차원의 벡터의 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막 가타부타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뭐 x, y, z라는 벡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3차원 벡터 3개가 있다. 이걸 말로 풀어서 쓸 필요 없이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z가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매트릭스가 2개 있는데 얘가 뭐 10행 100렬이다 이렇게 쓰죠.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10행 100렬의 매트릭스다 이렇게 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는 이거 진짜로 찐으로 틀렸다고 할 거예요. 이제 벡터가 있으면은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정의한 적 없어요.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건 특별히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따로 정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짝대기를 반드시 2개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틀렸다고 할 거예요. 벡터의 크기. 벡터라는 게 값이 여러 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벡터의 크기를 비교를 하려면 우리가 크기 비교라는 거는 스칼라에서만 가능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벡터끼리는 크기 비교가 안 되니까 뭐 벡터의 매그니튜드라던가 아니면은 벡터의 놈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매그니튜드 내지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하죠.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죠. 이거 뭐 피타고라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하면 되죠. 근데 그게 마침 벡터의 투놈이랑도 동일해서 어쨌든 이렇게 매그니튜드로 쓰든가 벡터의 크기 짝대기 2개만 긋던가 아니면 투놈이라는 의미까지 살려서 짝대기 2개를 긋고 2라고 쓰던가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강의 자료에 일일이 다 틀리지 않게 사용하니까 여러분도 좀 틀리지 않게 부호나 기호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x라는 벡터가 1빵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의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두 벡터가 있어요. 두 벡터가 있어서 이 두 벡터 사이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이 두 벡터 사이의 직선거리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네, 구하면은 이제 빵제곱, 2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벡터를 직선으로 잇는 거리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처음이어도 지금 얘기는 못하는 분위기겠죠. 이렇게 말하면. 네, 이렇게 하면은 두 벡터. 얘네들이 사실은 뭐 그 직교좌표계에서는 점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뭐 1, 0,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에 x가 있을 거고 1, 2, 3이면은 뭐 여기쯤에 y가 있잖아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으면은 사실 뭐 x 빼기 y라는 벡터가 사실 요 벡터가 되니까 그거의 매그니튜드를 구하면은 여기 두 개를 잇는 직선 거리가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어야 할걸요? 아니어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벡터끼리 더하기 너무너무 쉽죠? 벡터끼리 더하기. 벡터끼리 더하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두 개의 사이즈라고 할게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두 개의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 넘파이를 가지고 저희가 막 하드 코딩을 하겠다고 했는데 많은 오류를 겪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넘파이에서는 쉐입이죠. 쉐입을 안 맞췄을 때 오류가 많이 납니다. 뭐 오류 문구가 떴는데 뭐
뭐 넘파이 어레이에 뭐 쉐입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고 하면은 뭐 벡터끼리 더하거나 뭐 매트릭스끼리 더하던가 아니면은 뭐 얘네끼리 곱할 때 이럴 때는 쉐입을 지켜줘야 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물론 더하기랑 곱하기일 때는 조건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이즈 내지는 디멘션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날 일이 많습니다. 네, 물론 뭐 벡터 더하기, 벡터끼리 더할 때 사이즈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막상 오류로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 사이즈가 동일한 벡터를 더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요. 스칼라베는 이렇게 스칼라베를 뿅뿅뿅뿅 넣으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너 프로덕트. 우리말로는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사이즈가 동일한 벡터 두 개를 받아오죠. 사이즈가 동일한 두 개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은 스칼라입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사이즈가 동일해야 이너 프로덕트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스칼라로 나옵니다. 스칼라. 계산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으니까 딱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x와 y의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점으로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 개의 컬럼 벡터끼리 이너 프로덕트 해라. 내지는 이렇게 쓰면은 뒤에서 다루게 될 행렬 곱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1/n이랑 n/1짜리 행렬끼리의 곱으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2 맞죠? 두 벡터 지금 주어진 x, y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는 -2죠. 음수가 나올 수 있죠. 이너 프로덕트는. 네. 이너 프로덕트의 의미라고 하면은 얘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좀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많겠지만 프로젝션 내지는 프로젝션이라는 의미가 약간 들어있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있을 때 뭐 어떤 한 벡터가 저 다른 벡터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성분을 가지고 있니? 그런 의미잖아요. 특히 뭐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만약에 크기가 1짜리인 유닛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거 두 개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은 여기에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지금 이 공간상에 어떤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의 성분은 요 정도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구할 때 사용하는 게 프로젝션, 이너 프로덕트죠. 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보면은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를 하기도 하죠. 두 벡터의 방향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큰 값으로 나타나고 수직하면 수직할수록 0으로 가까워지니까 두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좀 일치하냐, 그런 어떤 척도로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하나를 다른 하나에다가 이렇게 투영, 프로젝션을 시킨다. 내지는 두 개가 설마나 어느 정도 서로 얼마나 좀 방향이 잘 맞냐. 그런 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렇게 사이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두 벡터의 매그니튜드에다가 이 사이각이 코사인으로 나오다 보니까 세타가 작으면, 작다기보다는 세타가 0에 가까울수록 큰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너 프로덕트에서 조금 언급할 만한 걸로는 자리 바꾸기가 된다. 특히 뒤에서 하게 될 행렬끼리의 곱이 자리 바꾸기가 안 되잖아요. 행렬끼리 곱하기는 자리 바꾸면 못 곱할 수도 있고 곱해지더라도 다른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안 돼요. 많은 걸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거죠. 행렬끼리 곱이 자리가 안 바뀐다. 네.
그치만 이너 프로덕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가 0일 때는 오로지 0벡터일 때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0도 심지어 다르게 썼어요. 오른쪽에 있는 0은 스칼라 0이에요. 왼쪽에 있는 0은 0벡터의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요게 if and only if. 요 동치가 되죠. 0벡터일 때만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이 0이 되죠.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빨리 하나? 그리고 벡터의 크기를 이거 수학적으로 좀 배우면은 어떤 매저에 대한 거죠, 매저. 어떤 거를 측정을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사실 나와요, 수학을 배우면은. 그래서 벡터를 측정을 해보겠다. 벡터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나오는 게 놈이라는 애고, 사실 FM대로 배우면은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를 다 볼 필요는 없고, 네. 결국에는 벡터의 어떤 크기를 측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 방법이에요. 꼭 방법이 하나만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놈 중에서 좀 일반적으로 P놈이라고 해서 여기 P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P 자리, 여기 P 자리에 1을 넣으면은 원놈, 2를 넣으면은 투놈, 뭐 3놈 다 가능합니다. 정수면 다 가능해요. 일단 원놈부터 한번 볼게요. x라는 거를 하나 줍시다. 1, 0,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x라는 벡터의 원놈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원놈. 원놈은 뭐냐면은 절대값을 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절대값을 다 취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다 더하면 원놈이에요. 얘도 나름 벡터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투놈도 있습니다. 투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의 그 매그니튜드랑 사실 동일해서 루트를 씌우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놈이라는 방법으로 이 벡터의 크기를 계량을 해보자면 루트 5 정도 나옵니다. 네, 뭐 3놈도 있고 뭐 있는데 뭐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인피니트 놈이란 것도 있어서 이거는 절대값을 취한 것 중에 그럼 이렇게 되죠. 1, 0, 2 중에 제일 큰 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름 벡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뭐 머신러닝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L1놈, L2놈, 뭐 L2 레귤러리제이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요거죠. 그 투놈을 이용한 뭐 L2 스페이스에서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어쨌든 L1이라고 하면은 원놈, L2라고 하면은 투놈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듣고 올리시면 돼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빠른가요? 도리도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너 프로덕트 중에 뭐 조금 언급할 만한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투놈의 제곱이 된다. 뭐 이거 정도죠. 당연하죠. 투놈을 구하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투놈의 제곱을 하면은 그냥 각각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 n으로 썼구나. 그쵸? 여기 얘를 풀어서 쓰자면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 구하라 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곱한 게 다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동일하니까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렇게 써도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네. 너무 빠른 속도로 와버렸나? 벌써 매트릭스가 나오네. 네. 매트릭스까지 하고 좀 쉴까요? 매트릭스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여러분들 강조할 얘기는 매트릭스가 이렇게 행 그리고 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시리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컴퓨터에서는 어레이 중에서도 2차원 어레이로 구현이 되어 있죠. 2차원의 어떤 값들이 쌓여 있는 그런 데이터의 형태가 될 텐데, 그 2D 어레이를 매트릭스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보통 뭐 넘파이 같은 라이브러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 같은 경우에는 m행까지 있네요. 마찬가지로 1열, 2열 해서 n열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미 다 말하고 있죠. A는 행열이야 라고 이미 말해놨어요. 노테이션에 의해서. A는 행열인데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m by n이야.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거를 딱 세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뭐 i행 j번째 그 값을 보통 이렇게 스칼라 같은 변수를 쓰고 스칼라로 한 다음에 아래 첨자 ij 이렇게 쓰면은 뭐 표현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은 1, 2, 3, 4, 5, 6이 있는데 이제 A1, 2 이러면은 1행 2열에 있는 값이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씁니다. 네. 아이덴티티가 벌써 나오면은 안 되는 게 아직 곱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자체는 쉽죠. 만약에 2라고 하면은 2x2 매트릭스인데 대각선에만 1이 들어있고 대각선이 아닌 데는 0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3x3짜리의 아이덴티티도 정의가 되죠. 이렇게 대각선 자리에만 1이 들어가고 대각선이 아니면 0이 되죠.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의미는 앞에 곱하나 뒤에 곱하나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아이죠. 뭐 항등원이란 말을 쓰는데 어쨌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메인 다이아고널이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나 메인 다이아고널을 처음 들어본다. 다 아세요? 메인 다이아고널. 그쵸? 아시는 거 맞죠? 메인 다이아고널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다이아고널 엘레먼트라고 할까요? 이 대각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메인 다이아고널에는 1만 들어있고 나머지 뭐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이아고널이 아닌 지역은 다 0만 들어있을 때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1, 2, 3, 4, 5, 6이라고 있을 때 얘를 행 바이 행으로 쪼개기도 하죠. 그리고 열 바이 열로 쪼개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행 바이 행으로 쪼갤 때는 이제 A의 행 벡터, 저 원래 한국말 잘 안 쓰는데 로우 벡터를 뭐 추출하는 거죠. 반대로 열 바이 열로 쪼개면은 A의 열 벡터, 컬럼 벡터를 추출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A라는 이 행렬을 행 바이 행으로 쪼개면은 두 개의 벡터가 뿅 튀어나옵니다. 그쵸? 그거를 이제 A1이라는, 이렇게 쓸까? A1이라는 로우 벡터랑 A2라는 로우 벡터.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이거 왜 트랜스포즈로 썼는지 아시겠죠? A1은 기본적으로 컬럼이니까요.
이렇게 두 개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이 행렬을 딱 벡터들로 쪼개서 행 바이 행으로 쪼개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두 개의 행 벡터가 튀어나올 겁니다. 만약에 열 바이 열로 쪼개자면은 이렇게 1, 4, 2, 5, 3, 6이라는 세 개의 컬럼 벡터로 이렇게 파박 쪼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렬을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각각 A의 로우 벡터, A의 컬럼 벡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오늘도 빠른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네요. 더하기. 더하기도 사실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거는 사이즈가 동일해야 됩니다. 더하는 건 쉽죠. 더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똑같은 사이즈의 행렬을 새로 만들면 되는데 사이즈가 동일해야만 더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동일하지 않으면 못 더하죠. 그게 이제 파이썬에서는 에러로 튀어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더하면 되고, 전치가 있네요, 전치. 트랜스포즈가 있습니다. 트랜스포즈. 트랜스포즈는 우리가 행이랑 열을 교환을 하는 거죠. 행이랑 열을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행렬이 m by n 짜리라면은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얘는 자연스럽게 n by m 짜리로 바뀌죠. 행이랑 열의 위치를 바꿔버리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만 해보자면은 아까 했던 얘는 2x3의 행렬이지만 A의 트랜스포즈를 하는 순간 3x2가 되고 1, 2, 3, 4, 5, 6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행 벡터가 첫 번째 열 벡터로 갈 거고 두 번째 행 벡터가 두 번째 열 벡터로 들어가는 이렇게 행이랑 열이 휘리릭 뒤집어집니다. 이때 메인 다이어고널은 안 바뀌죠. 그쵸? 행이랑 열이 바뀌고 있으니까 메인 다이어고널에 있는 애들은 안 바뀝니다. 네. 그리고 벡터도 아까 이미 보여드렸지만 벡터는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쓰니까 로우 벡터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쓸 겁니다.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3x 1짜리의 행렬로 봐도 사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즈를 하는 순간 1x 3으로 바뀐다. 네. 이게 사담입니다. 여기 수학에서는 얘를 3차원짜리 벡터로 보나 3x1의 매트릭스로 보나 사실 똑같잖아요. 넘파이에서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넘파이는 달라요.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특히 넘파이는 제 느낌에 벡터를 로우 벡터를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파이썬에 보통 데이터들이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는 게 딱 주어졌는데 얘가 보통 n by d라고 쓸게요. n개의 샘플이 d 차원인데 보통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판다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우가 샘플의 개수고 열이 이제 그 데이터 컬럼이 되잖아요. 열이 데이터 컬럼이라니 인풋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벡터를 기본적으로 좀 로우 벡터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금 달라지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사실 그냥 이 컬럼 벡터를 그냥 3x 1짜리 행렬로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일단 리니어 알제브라의 종착점입니다. 네. 행렬끼리의 곱입니다. 행렬끼리의 곱. 행렬끼리의 곱도 뭐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만 할게요. 언제 곱하기가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할 때 그 결과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요게 두 번째가 되겠죠. 행렬끼리의 곱이 아무 때나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안타깝게도. 행렬끼리의 곱은 어떤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그때 결과로 얻어지는 행렬의 사이즈도 이미 딱 결정이 되죠. 그리고 그때 계산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어서 A, B를 곱할 거예요. 여기는 점을 안 쓰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막 써보겠습니다. 이 중에 얘 곱해지나요? 곱해지나요? 안 곱해지나요? 곱해질 것 같은데. 얘는 두 개 곱해지나요? 안 곱해지죠. 얘 곱해지나요? 곱해지죠. 얘는 못 곱하죠. 뭐가 중요하죠?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곱해지죠. 그러니까 앞에 거의 열의 개수랑 뒤에 거의 행의 개수가 동일할 때만 곱할 수 있죠. 그때 결과, 일단 이때는 곱할 수 있어요. 3 x 3으로 나오죠. 왜 3 x 3이죠? 얘랑 얘가 남죠. 얘는 못 곱하죠. 얘는 곱할 수 있어요. 3 x 1로 나와요. 요거랑 요거가 튀어나오죠. 얘 못 곱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자리를 바꾸면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A, B 순서로 곱하는 거랑 B, A 순서로 곱하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자리 바꿔도 곱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리 바꾸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애초에 사이즈부터 달라요. 네, 그런 게 항상 문제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계산을 해봅시다.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아까 나왔던 얘를 가지고 얘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결과가 3 x 3로 나올 텐데, 얘는 로우 바이 로우로 쪼개는 게 좋죠. 이렇게 쓸게요. 로우 벡터가 3개가 있겠죠? 이거 지금 짝대기 그은 거는 내가 로우 벡터라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 로우 벡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난 로우 벡터다. 마찬가지로 B는 이렇게 B1, B2, B3라는 이렇게 3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얘 사이즈가 2죠. 디멘션 2짜리죠. 얘도 디멘션이 2짜리죠. 그쵸? 이거 2차원 벡터예요. 로우 벡터니까요. 로우 벡터가 3개 들어있지만 각각은 2차원 벡터예요. 여기 컬럼 벡터가 3개 들어있지만 각각은 2차원 벡터예요. 헷갈리시나요? 헷갈릴까?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 결과는 3 x 3으로 나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3 x 3으로 나와요? A1이랑 B1이 1행 1렬에 들어가죠. A2랑 B1을 내적한 게 2행 1렬에 들어가죠. A3랑 B1을 내적한 게 3행 1렬에 들어가죠.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1,1 자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를 취하죠. 두 개 디멘션 같아요, 지금. 두 개 사이즈 같아요. 둘 다 2차원짜리 벡터니까 이너 프로덕트 가능해요. 또 2,1 구하려면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죠. 3행 1열이죠. 3행 1열 두 개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죠. 그럼 여기 똑같죠. A1, B2, A2, B2, A3, B2가 되고요. 자리를 조금 옮겨서 역시 A1이랑 B3죠. A2랑 B3, A3랑 B3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를 아주 일반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A하고 B를 곱한 거에 I행 J번째는 A의
i번째 로우 벡터랑 b의 j번째 컬럼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 취하면 된다라고 써도 되죠. 이거를 구구절절 이렇게 풀어 쓸 바에 이렇게 써도 사실 모든 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i번째 행벡터, j번째 열벡터, 요거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서 얻어지는 스칼라가 있을 텐데 그 스칼라를 i, j번째 자리에다가 콕 박아 넣으면 됩니다. 네. 됐죠? 넘어갈게요. 일단 리니어 알제브라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리니어 알제브라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면은 벡터랑 행렬이랑 곱할 때예요. 벡터랑 행렬이랑 곱할 때. 이게 사실 선형대수잖아요. 이렇게 벡터를 행렬에다가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행렬, 뭐 n by n짜리 행렬이 있으면은 여기 인풋으로 n by 1짜리 벡터를 하나 주고 아웃풋으로 n by 1짜리 벡터가 하나 나오잖아요. 선형대수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입력이 주어져서 이런 출력이 나올 때 이 a를 거쳐서 이때 이 x랑 이 y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a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선형대수잖아요.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거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면 난 이렇게 요약할래요. x라는 벡터를 y라는 벡터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뭐 선형대수 배우신 분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하고 그게 행렬 a로 표현이 되는데 그게 실제로 x랑 y라는 벡터를 어떻게 변환을 시키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분석을 제공을 하는 게 리니어 알제브라예요, 사실. 그래서 막 흘려 들으세요. 뭐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이런 거 나올 거고 디멘션이 어쩌고 리니어 컨비네이션 뭐 스팬이 어쩌고 한 다음에 뭐 아이겐 벡터가 어쩌고 다이어고널라이즈 하고 뒤에 가면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잖아요. 다 이 얘기예요.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되게 막 어렵게 풀어서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사담입니다. 그 공대가 제가 일단 공대입니다. 저는 사실 기계과 나왔어요.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공대에서 배우는 거 학부 때 배우는 거 사실 다 이거예요. 다 선형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 리니어 알제브라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형대수는 듣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x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행렬을 곱할 건데 그래서 y를 얻을 건데 그거를 표현을 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스팬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던 그 행렬 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일단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를 그럼 2바이 3이니까 1빵-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y라는 애를 ax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1번 스팬을 이용한 방법으로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에 컬럼 벡터가 3개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X에는 스칼라가 3개 들어있잖아요. 이거 두 개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A1 컬럼 벡터에다가 X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고 A2라는 컬럼 벡터에다가 X2라는 스칼라를 곱하고 A3라는 컬럼 벡터에다가 X3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얘를 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이걸 곱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이거 곱해요. 두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얘를 곱하고 세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이거 곱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풀어서 쓰면은 1, 4에다가 1을 곱하고 2, 5에다가는 0을 곱하고 3, 6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계산을 쭈루루룩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y를 전개를 시킬 수 있어요. 이거 좀 어렵나요? 좀 처음 보나요? 처음은 아닌가요? 어디선가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사답입니다. 이 y를 왜 컬럼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A의 컬럼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는 벡터라서 y는 A의 컬럼 스페이스에 속한다고 하잖아요. 사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업 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확 그냥 전개를 해버리는데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했죠?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똑같은 행렬. 근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반복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죠. 뭐다? A1의 로우 벡터, A2라는 로우 벡터랑 여기 X라는 컬럼 벡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A1이랑 X랑 내적하고 A2랑 X랑 내적을 해서 그때그때 얻어지는 스칼라를 뿅뿅 넣으면 된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죠. 요거 해서 1행 1렬에 넣고 요거 해서 2행 1렬에 넣고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돼요? 1, 2, 3이랑 1빵 마이너스 1이랑 이너 프로덕트 4, 5, 6이랑 1빵 마이너스 1이랑 이너 프로덕트 해서 얻어지는 스칼라들을 각각의 자리에 넣어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든 값은 똑같아요. 이렇게 구해도 y가 나오고 이렇게 구해도 y가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 방법도 써야 되고 저 방법도 써야 됩니다. 까지 해서 49분, 50분 동안 리니어 알제브라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5분만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을 4시 반으로 했었죠? 35분 남았네. 저에게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어서 항상 시작할 때 사담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교수라는 직업이요. 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말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막 어디 가서 발표를 할 일도 많고 수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에 임용이 됐을 때는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수업하는 게 되게 어떻게 1-2시간 말을 하지?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어디 가서 항상 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말하는 게 너무 되게 쉽더라고요, 옛날보다.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담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확률은 솔직히 저희 수업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쓰죠. 지금 생각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좀 통계적인 이론 할 때 나오지만 그때는 어차피 새로운 얘기여서 다 새로 시작할 거고 뉴럴 네트워크 할 때 조금 나오지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어서 확률은 막 그렇게 엄청 깊이 있게 그런 거를 요구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를 한번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뭐 하는 김에 여러분들 확률이나 통계 수업을 여기저기서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귀동냥을 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한번 정리를 한다, 오버뷰를 한다 그런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확률 변수 영어로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노테이션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벡터와 행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문자는 확률 변수고 소문자는 그냥 안 확률 변수를 쓸 거예요. 여기서만, 딱 여기서만.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냐면은 변수는 변수예요. 변수다 보니까 가능한 값들이 있잖아요. 변수라는 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거여서 우리가 알파벳 같은 거 놔가지고 변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게 변수인데, 그 중에서도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이 달라질 수 있는 값들에 확률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랜덤이에요, 랜덤. 어떤 값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 값이 튀어나올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률 변수에는 확률 변수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다.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PRX라고 할게요. 확률 분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확률 분포라는 게 같이 안 주어지면은 우리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걔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값들이 어떤 확률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 변수에는 항상 확률 분포라는 게 정의가 되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을 되게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확률 통계 수업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 배우고 나니까 이거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제일 대표적으로 주사위만 놓고 볼게요. 1, 2, 3, 4, 5, 6이라는 서로 다른 값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등장을 하잖아요. 랜덤해요. 랜덤하긴 랜덤해요. 무작위해요. 뭐가 나올지 몰라.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빈도 내지는 어떤 확률로 나올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대값이라는 어떤 기대가 되는 일반적으로 제일 나올 것 같은 그런 평균적인 값을 구하기도 하고, 그 값의 분산이라는 거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얘기는 기말고사 때쯤에 진하게 한번 할 거예요. 통계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통계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 이 샘플이라는 걸 추출을 하고, 그 샘플을 추출할 때 확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뭔가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에 대한 얘기를 기말고사 때였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진하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maximum likelihood estimate, maximum posterior estimate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통계적 추론을 한번 가봅시다. 어쨌든 확률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하고 이런 거 중요한가 싶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확률 변수라고 하면은 확률 분포라는 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확률 분포를 때로는 이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 뭐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확률 질량 함수 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계학과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될 때도 있죠. 확률 분포라는 거는 항상 존재해요. 확률 분포는 항상 존재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요렇게 이렇게 정의가 되는 확률 분포는 항상 정의가 되지만, 매스 펑션이나 덴시티 펑션은 정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거 아니고 다른 형태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디스크리트하다, 컨티뉴어스하다. 그치만 디스크리트 하지도 않고 컨티뉴어스 하지도 않은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중요하진 않고.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표를 하나 그려보죠. 지난 학기에 했던 그거를 해볼게요.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 여기에 따라서 코로나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어떤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예제입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을까? 백신을 맞았는데 걸린 사람이 뭐 한 100명 정도 있다 치고, 백신을 맞고 안 걸린 사람이 이러면 몇 명이냐? 20, 100, 1000만, 99,900명 정도 돼요. 근데 백신을 안 맞았는데 걸린 사람이 한 10명이고, 안 맞았는데 안 걸린 사람이 한 90명이라 칩시다. 90명.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조건부. 만약에 백신이래. 코로나에 걸릴 확률을 물어봐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다 더하면 10만 개죠. 이거 더하면 100개죠. 코로나에 걸릴 확률 뭐야? 그러면은 10만 100분의 110이 되겠죠. 맞죠? 전체 경우의 수. 이거 뭐 백신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전체 분의 여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예 새 페이지에다 할 걸. 코로나에 걸릴 확률인데 같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야. 근데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뭐? 백신을 맞았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나? 네, 이렇게 나오겠죠. 분모가 달라지죠? 분모가 달라져요. 여기 표현을 해놓은 게 그거죠. 이 B라는 조건부로 주어진 거는 일단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B라는 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여기로 한정이 됐어요. 요거는 일어났어. 그 중에 걸렸어. 그러니까 얘가 전체고 그 중에 이거의 비율을 묻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어. 전체분에 걸린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달라지죠. 조건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거 나중에 얘기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건 자체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에요. 코로나에 얼마나 잘 걸려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조건도 없을 때랑 조건이 주어졌을 때랑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인디펜던트입니다. 인디펜던트.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이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독립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확률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은 일단 요거를 놓고 볼게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각각이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될 때예요. 왜 그래요? 왜 이게 다 간단하게 딱 곱으로 표현이 되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나도 일어나고 너도 일어날 확률이면 돼.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주니까 곱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죠. 서로 독립. 이거 독립일까요? 이 코비드에 걸리고 안 걸리는 사건과 백신을 맞고 안 맞고라는 이 사건은 지금 서로 독립인가요?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니죠, 지금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이거 여부에 영향을 받아요. 구해보면 받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 구해볼까요? 왜 이렇게 크게 썼어, 나는?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만, 백신을 안 맞았을 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100분의 10이에요. 그쵸?
이게 뭐예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라는 게 백신을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크게 달라져요. 몇 배 차이야 이거. 하나는 10분의 1이고 하나는 1000분의 1이네.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죠. 이러면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만약에 얘네가 서로 독립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가 뭐 1000분의 1 정도로 나왔어야죠. 얘가 지금 100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동일하게 1000분의 1이었으면은 그때는 상관없었을 거예요.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 1000분의 1 만들려면 이거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1명이고 999명이야. 이런 표면은 서로 독립이에요. 왜 그래요? 백신을 맞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럴 때 독립이죠. 이때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과 잠깐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이때 독립이 잠깐만. 그쵸, 독립이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곱으로 딱 표현이 되죠. 코로나에 걸리든가 안 걸리든가 백신을 맞든가 안 맞든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돼요. 상관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기출 올려드렸죠? 기출에 있습니다, 이거. 네, 참고하세요. 기출에 낸 적이 있습니다. 독립이려면은 몇 명이어야 될까요? 이런 거 냈었어요. 네. 여러분 기출 올려드렸잖아요. 기출 보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시험으로 뭘 물어보는지 그냥 딱 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수업 시간에 뭘 들으셔야 되는지가 잘 보이실 거예요. 뭐 유형도 얼추 비슷합니다. 문제를 아주 똑같이 좀 서비스로 똑같이 내드리는 문제도 있고 비슷한데 다르게 내는 문제도 있는데 매 학기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거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사담이지만 저는 족보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 차별이 되는 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알 거면 다 같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 같이 몰라야지. 그거 뭐 듣는 바에 의하면 막 사고 팔고도 한다면서요, 족보를.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다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립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독립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곱으로 표현이 되면 독립이기도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부 확률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얘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원래 걔의 확률로 나타날 때 이때도 독립이죠. 이게 말하는 게 결국 뭐예요? y가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x가 일어날 확률은 똑같아. 그게 곧 x랑 y는 독립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고요. 익스펙테이션이랑 뭐 베리언스는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요. 다들 아시리라 믿어요. 요거 하나 정도만 좀 언급을 할게요.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항상 힘들더라고.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을 취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 내지는 이거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매 학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x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다는 거는 기대값을 취하기 전에는 x가 변수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값을 취하면은 이 x가 가지고 있는 확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그 각각의 확률을 평가를 해서 얘가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은 값을 어림짐작으로 구하는 게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취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x가 없어져요. 보세요. 가능한 모든 x에 대해서 다 더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로 남는 거는 x가 없어요. x가 사라집니다. 여기 x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하면은 x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하든가 인테그랄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올 때는 x가 식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x라는 애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X라는 어떤 uncertainty라고 할까요? X라는 어떤 내가 모르고 있는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정도로 그냥 평균을 취해버리는 거죠. 이거 약간 좀 고급진 내용이긴 한데 그거를 좀 잘 기억을,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 예를 듭시다. X라는 애가 1, 2, 3이라는 게 나타날 확률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X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값을 취하면 뭘 해요?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그게 나올 확률을 곱하죠.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다 더해버리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뭐 50%, 3이 나올 확률이 75%니까 그 값들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일종의 평균 같은 걸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구하면 얼마냐? 4분의 1 얼마야? 4분의 2, 4분의 1, 2네요. 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값들이 나올 확률이 요 정도니까 우리가 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어떤 중간 정도의 값은 얘잖아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이 결과에는 X라는 어떤 거에 대한 무작위성은 이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X는 랜덤하지 않다. 랜덤하지만 그 랜덤한 정도를 고려를 했을 때 이 X라는 값은 이제 이 정도로 대체를 해보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사담일 수 있지만 그냥 확률 통계 얘기하는 김에 대표값이라는 의미에서 대표값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게 평균, 기대값도 있고 중앙값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미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메디안이라고 부르죠. 사실 평균이라는 거는 약간 무게중심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 100이 있다 쳐요. 얘 평균을 내면은 의외로 평균은 20입니다. 20. 근데 평균을 구하면은 뭐 딱 20이 아니라 얼마냐? 20점 얼마잖아요. 근데 중앙값을 구하면은 중앙값이라는 건 뭐예요?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그 중에 중간에 나온 값이니까 걔는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포를 대표하는 값으로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평균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죠.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애가 하나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1이 4번이나 나오고 100이 한 번 나왔는데 평균이 그것 때문에 20까지 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학과는? 라고 물어봤을 때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던이 나온 학과래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아웃라이어가 하나 튀어 있어. 평균을 내면은 그 마이클 조던 때문에 연봉이 너무 높아져.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예요. 평균이라는 거는 약간 무게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대표한다고 할 때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분산 구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리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달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 페이지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2개의 대표적인 분포만 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 베이즈 티오렘은 다음에 기말고사 때 다시 만나요. 네. 여기입니다. 일단 2개의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니폼 분포입니다. 유니폼 분포. 뭐예요? 그냥 모든 확률이 동일한 경우죠. 동일.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 2분의 1, 2분의 1 동일하죠. 유니폼하죠. 유니폼. 뭐 주사위 던지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개잖아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로 그냥 평평할 때, 공평할 때
그때 그런 분포를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경우가 n개일 때 그냥 그 확률은 n분의 1로 딱 표현이 됩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거 한번 등장할 때가 있죠. 이거 트루 폴스로도 맨날 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걸 한번 배우는데 그때 요거 한번 언급합니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쓰긴 해요.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거 뭐에서 나오더라? 중심극한 정리인가요? 통계하시는 분들 맞나요? 센트럴 리밋 디어렘에서 나왔던 분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뭐다? 제일 중요한 분포다. 제일 대표다. 제일 대표가 되는 분포고 한국말로는 정규분포라고 하죠. 정규분포라고 할 정도로 그냥 보통 일반적인 분포는 그냥 요거를 가정을 하면 제일 무난하다가 되는 분포가 되죠. 뭐 요거 생긴 모양 정도는 외워두셔야겠죠. 파라미터를 두 개를 봤습니다. 평균과 분산을 파라미터로 봤죠. 그래서 이 가능한 x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자면은 어우 예쁜데 여기 평균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벌어지는 정도가 분산에 비례하죠. 만약에 분산이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더 펑퍼짐한 형태의 요런 게 나올 거고 분산이 작아지면은 이렇게 평균을 더 몰리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뭐 평균이 달라지면은 그냥 평행 이동하면 되고 분산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값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는 요거 두 개를 갖죠. 그리고 주어진 x에 대해서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요 모양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네, 다 했나? 조금만 돌이키고 있을게요. 할 얘기를 다 했나? 가우시안 분포 이 정도면은 오늘 할 얘기 다 한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파이썬 수업을 하고 그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전 강의가 하나,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하게 되는 그 수업에 대한 사전 강의가 하나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이번 주 내로 올려드릴 거고, 보고서는 과제로 생성을 해 놓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